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박수 나가셔가지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부터는 뭉근생각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 뭉근생각은 이번 달 패션 업계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 패션 위크와 패션 코드 등 다양한 패션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패션 축제와 같은 성격으로 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과 성수동을 찾아 자신의 SNS를 통해 패션 스타일을 뽐내곤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패션 행사의 형식과 틀은 달라진 대중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럿이겠지만 행사를 운영하는 주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대중과 디자이너가 함께하는 패션 축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뭉근생각이었습니다. 네, 진짜 지금 패션 업계에서는 완전 패션 행사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패션 행사에 가보곤 하는데 아직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지만 거기에 맞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만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B급인생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일관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 주최하는 사람들과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지? 요즘이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인데 그리고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너무 다 각자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돈 받아서 행사를 진행해야겠다는 당위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네. 이게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좀 뒤로 후퇴되지 않았나. 서울 패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 단체고 그 주관이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큰 틀이. 큰 틀이 대중들이 변하고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여전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주체도 바꾸고 그리고 통합도 좀 해야 되고 대구에서 하는 서울 패션위크나 대구에서 하는 지금 대구 패션 페어와 네. 서울 패션위크 참가 브랜드가 비슷하니까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지역만 다른 것뿐이지. 그리고 패션 코드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기타의 다른 것들 전시회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좋은 모델로 조금 더 화려한 쇼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런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패션 산업 디자이너의 발전을 위해서 네. 통합도 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크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선택지로 선택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진짜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 얘기는 항상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고 좀 뭔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한번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의견도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 패션쇼에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담아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서울 패션위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정고 디자이너가 어쨌든 총괄 디렉터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뭘 하는 건지 지들끼리의 그거였고 결국에 또 디자이너 협회들 사이에 또 갈등과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패션 코드가 그 기간에 분리된 것도 결국에는 그들끼리의 알력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 하나 통합도 못 시키면서 무슨 서울 패션위크며 패션 대전이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도 최근에 그 디자이너분들 중에 이제 중견 디자이너분들 만났는데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 진짜 패션쇼 거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요. 이번 주 뭉근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저희
이번 시간은 잠깐 패션은 잠깐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자, 문군의 짝퉁 인터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10회 우리 제가 모신 분은 그동안 이제 나왔던 많은 디자이너 분들과 문군의 인디신의 그 게스트 중에서 남성복 디자이너는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를 제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커스터머스 브랜드의 원경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스터머스란 브랜드와 우리 원경묵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B급 인생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도 뚱카롱이 부재한 관계로 제가 뚱카롱이 준비해 놨던 원경묵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터머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현무, 신현준, 양세형, 박명수 등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납니다. 모두 남자 연예인인데요. 편안한 스타일의 티셔츠와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남성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브랜드. 오피스룩, 스트리트 라이프 스타일 룩은 물론 라이딩을 위한 픽시 라인까지 갖춘 커스터머스라는 브랜드죠. 오늘은 커스터머스를 선보이고 계신 원경묵 디자이너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우리 B급 인생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또 꼭 하고 싶은 그 소개 내용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저희 이제 디자이너는 따로 있고 네. 저는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예전 상품기획 MD 출신의 네. 어페럴 저희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표를 맡고 있고 네. 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컨셉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크게는 보면 이제 뭐 화이트 오피스를 위한 워크웨어, 그다음에 블루 칼라들을 위한 약간 스트릿한 워크웨어, 뭐 이런 쪽이 전체적인 워크웨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레저 활동에 적합한 그런 스포티브한 캐주얼 웨어.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남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그게 이제 공간이 어디가 됐든 그리고 주말에는 뭐 대부분 이제 뭐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거에 적합한 의류. 그래서 남성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어떤 이제 의류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뭐 저희 옷들을 보시면 아주 옷이 뭐 아방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커머셜한 부분인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어페럴 회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제 베이직하거나 모던하거나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조금은 자기의 이제 개성에 맞게끔 자기를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적합한 뭐 그런 남성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커스터머스? 예, 요거 상의만 이제 저희 겁니다. 아, 상의. 네네. 네. 아니 제가 왜 디자이너라고 이제 소개하려고 했었냐면 저희 패션쇼를 할 때 피날레 때 나오셨던 적 있었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디자인도 같이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때 왜 원래 디자이너 하신 분이 안 나오시고? 아, 예, 뭐 비주얼이 저도 그렇지만 별로 좋지 않아서 왜 잘생기셨는데 이거.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디자인 실장님이 어떻게 표현해? 뭐 와이프 뭐라지 안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다고. 네네.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여성복 기획 MD를 한 14년 정도 했었어요. 14년이요? 어떤 브랜드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캐주얼 브랜드 예전에 이제 ENC라고 ENC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톰보이 쪽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커리어 캐릭터인 뭐 카라 임플런트라고 쪽에 또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한일합섬 여성복 사업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여성복 쪽에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유니섹스 브랜드를 리뉴얼을 하는 브랜드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슈페리어에서 그 진행했던 페리리스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처음 유니섹스를 해봤는데 계속 여성복만 하다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연령이 꽤 되시네 그럼 연배가. 네. 저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재미있어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조금 캐주얼 브랜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신이 여성복 출신이다 보니까 나름 이제 그것도 좀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회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브랜드를 하는 그런 온라인 브랜드를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생산 시스템이 오프라인 브랜드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요.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좀 매력을 느꼈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 이제 온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안쓰란 분 얘기를 물어보는 시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하셨는데 네. 어쨌든 여성복 쪽 MD를 오래 하셨고 했는데 지금 남성복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디자인도 본인이 안 하고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디자인 실장님 하시고 계시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저희 와이프도 또 여성복, 저희 와이프는 아예 여성복, 남성복이나 캐주얼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계속 이제 여성복 쪽 브랜드 디자인 실장까지 있었고 또 사실 영준도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 커리어 쪽에 예, 주로 있었는데. 그건 뭐 진짜 젠더리스라고도 보기도 과감한 변신인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제가 캐주얼 쪽에서 뭐 조금 잠깐의 경험이 있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쪽으로 브랜드를 런칭을 해보고 싶어서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원래는 이제 저희 컨셉 중에 하나인 픽시 쪽 컨셉을 네. 예, 베이스로 해서 원래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보고 싶어요. 경력을 말씀해 주신 것 쭉 보면은 여성복 MD를 하셨고 근데 지금 남성복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디자인을 또 하시지 않고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디자인 실장 하고 계시고 예, 어떻게 되신 건지. 보통 뭐 브랜드에서 이제 디렉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회사에서 하고 있고 네. 기획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인 처음 기획 부분은 이제 제가 기본 베이스를 기획을 해서 네. 예, 저희 이제 디자인실은 지금 이제 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까지 이제 3명이 처음 이제 시즌 기획을 진행을 하고 예, 기본적인 뭐 스타일 구성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MD들이 보통 구성을 잡죠. 근데 이제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지 컨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잡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디자인실 쪽에서 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소재 셀렉이나 컬러웨이 벌리는 부분들, 예, 뭐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최종 결정 뭐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디자인 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부가 디자인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한 역할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디자인을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뭐 관여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디자이너라고 하셔도 되게 밖에 나가서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이너라고 하시고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네, 피날레 때 꼭 나오세요. 같이 네,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여성하고 그나마 캐주얼을 조금 하다가 남성으로 왔을 때는 아마 시스템하고 이런 게 완전히 다를 텐데 네. 만드는 방법부터 아니면 그 남성복은 원래 장치 산업이라고도 얘기하고 MD 중심의 이런 브랜드나 그 시장이고 여성복은 그게 아니라 디자인 베이스고 뭐 생산도 주문 생산에 가까운 소량 생산도 가능하고 뭐 이런 건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니까 됐나요? 여성복은 뭔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고 남성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들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도 보면 이제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이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의 감성들을 많이 표출해내고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복을 했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디자인 실장인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미시적이고 뭔가 약간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느낌의 어떤 그런 고객의 감성을 찾고 젠더리스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수트도 나오나요? 거기에? 아니 수트는 없고요. 수트는 없습니까? 캐주얼 정도. 예. 그냥 재킷 네네. 정도. 네. 지금 그때 브랜드 설명을 보니까 이제 남성복 브랜드 말고 또 라이프 스타일, 자파 이런 쪽 브랜드 한다고 이제 자팍은 저희가 이제 아직은 뭐 제조해서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거는 약간의 이제 사입으로 해서 네, 조금씩 따로 진행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다 혼자 하려고 그래서 그게 난 문제라고 봐. 그거는 이제 네이밍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채널도 좀 다른 쪽으로 해서
원래 먼저 이제 그걸 조금 시작을 했고 저희 이제 의류 쪽은 나중에 다시 런칭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저기 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뭘 해오셨는지 좀 얘기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질문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회사명은 커스텀 컴퍼니,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커스텀어스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고 또 커스텀 옴모라는 브랜드와 이렇게 커스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네이밍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면 이제 커스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맞춰서 뭔가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뭔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신 건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사업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작년에 했고요. 네. 처음에 이제 2013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원래 회사 이름 그때는 커스터마이징 컴퍼니였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커스텀을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은 거죠. 아예 그냥 뭐 기성복에서의 그 뭐 양복점, 양장점 뭐 이런 어떤 수트를 맞춤하는 곳이 아닌 일반 캐주얼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좀 불확실하고 뭐 지금 최근에 패션협회에서 그런 커스텀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참가해서 15개 브랜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4월 1일 날 동대문 그 롯데 피트인 거기에 이제 매장을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참가해서 한 7착장씩을 이제 내는데 그게 이제 개인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고 뭐 그런 쪽의 사업을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제가 한 7년 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물론 저는 이제 기성복에서 17년을 일을 했지만 기성복이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양복점,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서 입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기성복에 대한 어떤 편의성과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이 뭐 모든 이제 의류 시장에서 기성복이 저희 의류 시장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성향들이 이제 많이들 다분화되고 어떤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기성 브랜드들이 채워줄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안을 해줄 뿐이고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기의 개성에 맞게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 지금도 그 방향은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 흔히들 지금 뭐 예전에 뭐 3D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하고 전신 스캔을 해서 채촌을 하고 네.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뭐 하는 어떤 그런 플로우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요번에 패션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맞춤을 하는 건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3D까지는 아니고 이제 2D까지 프로그램을 사실 개발을 했었어요. 예,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한 2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샘플도 다 만들고 촬영도 하고 사실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커스텀 X라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기본물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후드 집업이나 후드티나 그러니까 디자인물이 아니고 아예 기본물부터 고객이 바꿀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 모디파이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DIY? DIY 같은 예, 약간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뭐 포켓의 여러 종류를 제안을 해서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면 기존 포켓을 바꾼다거나 컬러 웨이의 배색들을 바꿔준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게 막상 이제 준비가 돼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을 하려면 예를 들면 후드티에 후드 컬러를 고객이 저희가 8컬러를 제안을 하면 그 컬러와 몸판 컬러, 소매 배색 뭐 시보리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5만 가지 그 컬러를 저희가 다 재고로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사실 뭐 주문했다고 현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모든 재고들을 저희가 떠안고 자재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아이디어가 좀 더해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딩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물론 커스텀이지만 그거는 일단은 좀 유보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선 저희 브랜드를 띄우고 뭔가 조금 더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들은 그냥 디자인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중심으로. 네네. 근데 이게 보통 조조 슈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이즈에 대한 네네.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도 결국엔 커스터마이징은 사이징에 대한 거지. 네. 디자인 물론 뭐 디자인이야 그 사이징에 비하면 조금 더 단순한 걸 수도 있고. 네.
그 이번에 이제 패션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사이징에 대한 것들인가요?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자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방향성에 대한 건 이제 거의 참여한 디자이너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주문하고 24시간 안에 고객들한테 옷을 만들어서 배송하는 시스템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커스터마이징은 뭔 상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총알 배송이지. 그러면 사실 기성복들도 매장 재고가 없으면은 뭐 RT를 돌려서 온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맞춤을 과연 24시간 안에 고객이 꼭 그거를 정말 맞춤을 원한다고 하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그 24시간이면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봤더니 동대문의 도매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이 밤에 생산을 해서 네. 다음날 아침이면 깔리지 않느냐. 그러니 24시간 안에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동대문 상권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이 뭐 3박 5일 정도 뭐 바잉하러 오고 여행을 오면 그 사이에 맞춤 주문을 해서 제품을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빠지셔야겠네. 그래서 저희는 사이즈에 대한 맞춤보다는 FTN에 들어갔다는 것부터 딱 이거는 그쪽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소비와 기본 그 시스템은 아니구나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네. 커스텀이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을 하시려고 해서 만드신 이름이군요. 근데 네네. 참 어려운 일을 어쨌든 도전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3D 디자인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좀 뭐 결국은 언젠가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네. 사실은 그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들이 해결해 줄 거예요. 사실은 조그만한 디자이너 브랜드라든지 소규모 업체에서 기술로 접근하면 이게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핵심을 간파를 하고 그게 그 진짜 커스텀 브랜드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만 규율만 좀 갖춰놓으면 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꾸 이제 모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기술에 얘기했던 대로 3D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기술에 적합한 형식으로 지금 치우쳐지거든요. 근데 그건 산업의 문제인 거지 디자인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그런 게 필요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쓸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디자이너 선택의 문제니까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 남성복이 여성복하고 달리 남성 고객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특성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디자인에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좀 덜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체형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체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그 프로필 내용 중에 본 것 중에 좀 특이하게 본 게 자회사로 그 의류 생산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게 뭐 커스터마이징 때문에 했던 건 아닌 건가요? 그 수직 계열화 시켜서 뭔가 생산을 좀 원활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시죠?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은 했지만 이제 그게 B2C로 이어지기에는 공장 말아먹는 일이고요. 네. 개인 공장에서 개인복을 한다는 맞춤복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도전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 4월에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생산 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높은 공임에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꼭 가격이 그렇게 비싸야 될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제한해 줄 필요가 있을 건데 소재에 대한 고급화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보면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원가가 높으니 결국 또 유통 마진을 생각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이제 디자이너의 감성이 많이 곁들여 있고 기성복에 비하면 디테일이나 그렇죠. 디자인에 대한 유니크함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갖고 뭐 판매가를 책정해서 소비자한테 어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거기에 조금 합리적인 어떤 가격 부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주면 조금 일반 기성복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가격이 더 싸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면 프로모션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B2B? 네, 프로모션도 저희 이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제 공장이 기본 베이스는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커스터머스는 일단 봉제 공장.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고기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외주인 가공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여기저기 한 시즌 하게 되면 찬밥이고 예, 또 다른 데를 가야 되고 공임도 너무 비싸고 예, 정말 직접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저희 이제 공장장이 이제 제가 뭐 봉제 출신이 아니니까 사실 운영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월급만 주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은. 예, 근데 공장장하고 이제 공장장이 맨날 불만이에요. 왜 우리는 공임 이렇게 짜게 주냐고. 결국은 사장님이 손해입니다. 저한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해서 물론 이제 공장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운영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목적 자체가 저희 옷을 만드는 생산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을 해서 적자만 나지 않으면 그 구성원들이 급여를 가져가고 뭐 기본적인 뭐 임대료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야, 이것도 전파를 많이 해야 될 얘기다. 저는 이제 딱 그 BP 포인트 선 안에서 이제 공임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건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어요. 예, 또 법인하고는 분리를 해서 예. 아니 제가 이제 왜 또 관심이 있냐면 저도 공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한국에서 생산을 할 때 네. 저도 워낙 디자인을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지구복구를 많이 해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하고 싶어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음껏 내 디자인을 해보겠다 마음대로 보겠다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장을 한 60명 정도 되는 공장을 운영해 보고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도 많이 까먹었지만 만들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정말 지금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걸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 잘 운영하시면. 네. 그리고 지금 남성복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남성복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지금 브랜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남성 브랜드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남성복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뭐 커스터머스 경쟁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 그건 나한테 물어야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 지금 뭐 더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마이너 브랜드죠 아직 마이너 브랜드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은 되게 좁은 시장이라서 저희는 뭐 런칭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이 봤을 때 그 볼륨이 너무나 작아서 그렇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 그래서 나름은 되게 이제 긍정적이고 뭐 엊그저께 제가 이제 뭐 관심이 많아서 또 그 크라우드 펀딩도 했어요. 와디지에서. 근데 이제 시작한 지 2시에 오픈이 됐는데 네. 뭐 이렇게 메일을 열어봤더니 5분 만에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목표 금액은 처음이라 작게 잡았는데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한 310%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크라우드 펀딩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조금은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기보단 어떤 이제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컨셉하고 네. 가격하고 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고 거기에서 저희는 제안하는 게 이제 의류는 유니섹스 쪽으로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해봤어요. 네. 어떤 아이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이에요? 그냥 뭐 흔히들 입는 맨투맨과 트레이닝 팬츠였는데 이제 저희가 뭐 조금 이제 자극적인 그 멘트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뭐 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읽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뭔가 10년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의류 뭐 이렇게 하면서 너 필러 맞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뭐 원래는 이제 성형수술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쓰여서 너 필러 맞았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너무 좀 이제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 이미지는 빠졌고 검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름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인 맨투맨의 단점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입으면 넥이 늘어나서 예, 꿀렁꿀렁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소재와 자수와 뭐 이런 걸 그런 어떤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커버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약간 기능적인 부분들, 뭐 그러면서 정말 일반 고객들이 느끼는 어떤 불편한 점들, 네. 제가 거기에 뭐 나름 그 상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뭘 이제 길게 얘기를 좀 써놓은 게 있는데 혁신은 저는 그런 멘트를 써놨어요. 혁신은 꼭 아이폰만 개발한 애플사가 혁신한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러니까 노트도 뭐 그 상표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뭐 이제 소송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저는 노트도 분명히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삼성의 네, 삼성의 노트도. 네. 그러니까 의류에서의 혁신은 어떤 정말 남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어떤 제품을 만든다는 게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어떤 불편한 거,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 개선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 의류 산업에서의 저는 혁신이라고 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3D와 뭐 IT 기술을 활용한 의류 제조는 물론 당연히 혁신이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의류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먼 얘기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럼요. 그 와디즈 하실 때 그럼 문구 작성 이런 건 누가 하셨어요? 저희 이제 웹 CS 이제 내부에서 다 네네. 작성하시고 네. 보통 그런 거 이제 그런 와디즈나 이런데 내부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외부 업체가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그 초안은 작성해서 보내주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그정 수정 사항들을 이제 코멘트를 주면 저희 다시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 완성을 했죠. 이번 그 아이템이 가격대 얼마짜리 아이템을 하신 거예요? 좀 그쪽 크라우드 펀딩에서 들어가는 가격대보다는 조금은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맨투맨 얼마에 뭐 정상으로 하면 69,000원, 네. 79,000원 뭐 이 정도 돼서 이제 세트로 제한하고 남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대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얼리버드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금씩은 다운되고 뭐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가격보다는 물론 저희 기본 판매가보다는 물론 조금 더 싸긴 하죠. 네. 디테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일단 뭐 기능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는 제품 기획을 해서 뭐 소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아니면 인디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유통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받아가지고 생산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금액이나 이제 그게 얼마큼까지 될 것이냐가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냥 100% 달성이야 뭐 목표 금액을 낮게 하면은 100%는 금방 달성하니까. 근데 의미 있는 어떤 매출과 이게 나와야 이게 하나의 되는 방법이다, 유통 방법이다 생각하는데 약간은 마케팅 수단으로 그냥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 순수하게 접근을 했어요, 정말. 하나의 또 유통 채널인데, 그러니까 자금을 물론 그러니까 재고 부담은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로우죠. 근데 이제 물론 마케팅의 어떤 용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고 부담 없이 저희 제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예,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인 찬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많이들 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2번, 3번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가 돼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업체들은 뭐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처음에 접근을 해서 지인들한테 이제 많이 부탁들 하고 달성하면 2번째, 3번째 하기에는 좀 미안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아예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가족들밖에 몰라요.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가 도전한 게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서 저희가 안 되면 뭔가 뭐 2번째, 3번째 기회가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 뭐 크라우드 펀딩 쪽에 있는 그런 쪽하고는 저희가 약간 좀 거리감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시작을 했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의 그 성공 사례 중에 그 여행용 바지 그 어떤 회사에서 하는 남녀 공용 여행 다닐 때 입을 수 있는 바지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사실은 이제 패션과 디자인 영역보다는 조금은 어떤 기능과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나아가려면 좀 디자인적인 요소들로 좀 승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인 상품의 구성의 한 8-90% 이상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봤을 땐 되게 베이직해요. 그래서 사실 저 업체가 뭐 몇 1000%, 뭐 2000%, 그래서 펀딩 금액이 뭐 1억, 2억, 3억을 달성했는데 그 제품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어떻게 됐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나름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제품만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그쪽을 포커스로 많이 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디자이너 브랜드니까 그래도 입었을 때 예뻐는 보여야죠. 당연히. 네.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래 모던 심플은 아닌데 네. 근데 대다수의 우리나라 고객들의 대다수가 모던하고 심플하고 이런 옷들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저희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 많은 브랜드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 모던 심플한 쪽이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더했죠. 사실은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남성복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들은 것만으로는 이게 남성복 범죄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남성복이라 그러면 수트도 좀 필요하고 재킷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지금 워크웨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워크가 온타임에 대한 남성의 온타임이라고 하면 그 라이프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템들.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 브랜드를 어필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웨어인데 워크웨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블루 컬러 두 가지라고 타겟으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어차피 착용하는 의류에서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고는. 네. 근데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예전처럼 수트를 입고 근무하는 직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예,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자기의 개성이든 또 활동성이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서 맞게끔 자기가 의류를 고르고 거기에 착용을 하고 입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에 흔히들 백화점 가면 4층에 있는 그런 어떤 남성 캐릭터 의류 그런 의류들의 대부분의 한 60-70%는 다 그런 수트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시대의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수트는 필요하지만 저는 수트 1년에 한 번 입을까? 정말 옷장에 걸려서 한두 번 입고 몇 년을 묵혀 있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남을 주거나 버리는 그런 게 사실 이제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류보단 저희가 항상 즐겨 입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하게 잘 어울리고 그런 어떤 의류들을 기획하고 싶어서 커스터머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궁극적으로 나중에라도 수트는 하실 생각이 없어요? 네, 제가 뭐 남성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수트는 정말 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간지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쪽에 할 자신은 없어요. 어쨌든 저는 만나기 오늘 이력서 보기 전까지는 남성 쪽 MD를 계속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프로필에 뭐 여성 뭐 하겠다 이렇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새롭게 남성복 어쨌든 틈새 시장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제 마이너 시장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중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의류를 브랜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맞춤 정장 시장도 커스터마이징 남성복 시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활성화돼 있어요. 네네. 나름대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규모도 좀 되고 브랜드도 꽤 많고 그래서 저는 뭐 그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지금. 어쨌든 네. 근데 아마 이 두 분이 온라인 어딘가에서 이 두 시장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조만간 생겨나지 않을까. 이쪽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수트를 베이스로 한 커스터마이징 시장이랑 지금 이런 커스터머스라는 이런 브랜드가 하고 있는
요 언저리쯤에서 음. 그냥 추측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이서울 패션쇼 이번에 하시죠? 네네. 예, 언제? 네, 3월 19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쇼 하게 되고요. 네. 저희 3월 27일 날 베이징에서 차이나 패션 위크에서 남성복 3개, 여성복 3개, 6개 브랜드가 쇼를 할 예정이에요. 네, 오늘 들었는데 그 구성 브랜드들은 자세히는 못 듣고 저희하고 얽힌 남성 쪽에서 그리고 뭐 나머지 브랜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개 브랜드가 간다고 들었어요. 북경에서 열리는 차이나 패션 위크. 네네네. 아, 제가 아는 바이어가 그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저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 되나? 구경하러 가야 되나? 오세요. 거기 가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성과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좀 해주세요. 어제도 그 간담회 참석을 하고 왔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쇼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고 쇼룸 그 활성화 방안에 참석한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많은 불만들이 있으세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이서울 쇼룸. 네네네. 근데 이제 운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있죠. 네. 근데 그건 누가 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업계에 오래 계셨던 전문가분이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불만들은 다 있지만 네.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하이서울 쇼룸에서 입점을 해서 나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 북한에 오신 분이 그 말씀은 되게 그분은 되게 긍정적이죠. 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아까 저희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방향에서 프로모션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프로모션이 없었으면 제가 커스터머스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한 시즌 기획하기 위해서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개발비 너무 커요. 금액이. 네. 거기에 정말 뭐 연예인 아까도 뭐 홍보대 행사활동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네. 수백에서 뭐 수천까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두를 못 냈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은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개인 브랜드들이. 근데 저는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자그마한 이익을 제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시즌에 따라선 뭐 적자도 나올 수도 있고 네. 흑자는 안 나오죠. 다 나온 이익을 계속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유,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개인 브랜드만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저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 퀘스천이 들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 패션쇼 전시회 그 기본 베이스가 목적이 뭔지 예. 운영하시는 위에 계신 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다 꼭 그거 하나하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거 하나 명심이라고 하면 제가 건방진 말씀이고 꼭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분들이 정말 브랜드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분명히 고객들은 다양한 옷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살아남을 수 없으면 기성 브랜드들이 그걸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환경이 하루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2019년도의 소망입니다. 참 가슴이 애리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커스터머스는 뭐뭐다, 네모다, 네모에 들어가는 어떤 단어를 말씀해 주시거나 문장. 커스터머스는 뭐뭐다. 그냥 저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커스터머스는 인생이다. 그 안에 많은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자세한 심오한 이야기는 우리 마치고 뒤풀이에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밝은 미래를 그리는 것도 뭐 인생일 거고 뭐 과거도 인생이고 미래도 인생인데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그렇게 희석시키면 어때요? 아니 나름대로 뭔가 희망 있는 거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막 희석시키네. 그냥 이렇지 않은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한 같은데. 가지 첨언하자면 제 인생의 동력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동력, 커스터머스는 인생의 네. 동력. 네. 끝에 거를 지금 말씀 못 하셨구나. 네. 인생 동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10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B급 인생 마무리하면서 소개할 게 있죠? 네.
저희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패션쇼 숫자 1 @naver.com 패션쇼 2018 다음.net 패션쇼 kr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팟캐스트 패션쇼와 함께 다양한 패션 스토리를 보려면 미디어 패션쇼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미디어 패션쇼는 faco.kr입니다. 파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로 검색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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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